자, 오케이. 또 가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진짜 이제 이 약 한 뭐 1년까지는 아니었지만 꽤 긴 시간 동안 해온 이 지구과학 원 수업의 정말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 우주 팽창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뭐에 대해서 배우는 걸까? 정하나. 그래, 우리가 이 빅뱅에 대해서 배우는 거거든. 이 빅뱅에 대해서 배우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 암흑물질, 암흑에너지라고 하는 것까지 배우면 이 지구과학 원 수업이 다 끝납니다. 자, 선생님이 지구과학을 좋아하는 이유가 뭐라고 했었어? 너희들도 좀 지구과학의 매력 포인트가 좀 뭔 것 같아? 그래, 약간 어떤 그 여타의 다른 과목과 비교를 해봐도 정말 그 스케일이라든가 규모라든가 시간, 규모 등등 좀 빠지지 않는다라는 거, 그 스케일이 어마어마하다라는 거 너희들 느낄 수 있지? 그 끝을 향해 한번 가보도록 해보자. 자, 이 세상의 우주가 어떻게 탄생했는지, 그리고 그 시작은 무엇이었고, 이제 크기는 얼마나 큰지 등등 배워보도록 하자고. 자, 먼저 선생님이 올베르스의 역설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줄게. 이 올베르스의 역설, 혹시 아는 친구 있니? 전혀 모를 거라고 생각을 해. 이 올베르스라고 하는 사람이 뭐 선생님이 뭐 직업이 뭐고 이런 건 전혀 사실 몰라. 하지만 이 사람은 이 빅뱅 이론에 관련해서 어떠한 좀 관련된 어떠한 질문을 했냐면 왜 밤하늘은 어두운가라고 하는 질문을 했어. 밤하늘이 어둡다라고 하는 거는 너희들이 뭐 살면서 밤하늘이 밝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잖아. 그래서 뭐 너무 당연하게 뭐 생각이 그냥 그렇기도 해. 하지만 다시 생각을 해보면 야, 밤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별이 얼마나 많니? 별이 얼마나 많아? 지금 은하의 개수라고 하는 것도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데 별의 개수는 얼마나 많겠냐고. 근데 그 별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뭐 깜깜하니? 뭐 빛을 안 내? 아니라고. 온도도 엄청 높기 때문에 이 온도로 가진 모든 물체들은 빛을 방출하잖아. 빛도 굉장히 강하게 방출을 하고 있는데 왜 이 밤하늘이라고 하는 거는 왜 깜깜하냐고. 생각해보면 좀 그렇기도 하지. 자, 이 올베르스의 역설과 관련된 내용이 이 올베르스의 역설에 질문해 줄 수 있는 답이 바로 오늘 배울 이 우주 팽창, 바로 이 빅뱅 우주론이라고 하는 거야. 먼저 선생님이 좀 스포를 하자면 이 우주 공간이라고 하는 게 그 공간의 크기가 가만히 있다라고 한다면 이 올베르스의 생각처럼 그 밤하늘은 뭐 밝겠지. 하지만 우주 공간은 계속 어떻게 되고 있다고? 팽창하고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 빛이 도달하는데 어느 정도의 좀 장애물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어떤 내용에 대해서 배워볼 거냐? 이 우주의 시작, 이 세상의 시작을 설명하는 이 빅뱅 이론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다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뭘 배워볼 거냐? 첫 번째로는 허블 법칙과 우주 팽창, 두 번째로는 이 대폭발 우주론, 다른 말로 빅뱅 우주론, 세 번째로는 급팽창 우주와 가속 팽창 우주까지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이 세 가지에 대한 내용이 조금 양이 많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요 파트 같은 경우에 좀 어려운 문제들이 좀 있어. 왜냐면 이 빅뱅 우주론과 관련해서 좀 계산하는 문제들이 좀 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첫 번째 이 허블 법칙과 우주 팽창에서 몇 개 그 좀 수식을 좀 얘기를 할 거야. 수식을 얘기할 거니까 또 한번 잘 들어보도록 하자. 자, 허블 법칙과 우주 팽창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면요. 자, 이 과학자 누굽니까? 현석 씨. 그렇죠. 아인슈타인 아닙니까? 선생님이 앞에서도 말했지만 이 우주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이 아인슈타인이라고 하는 과학자가 좀 많이 언급이 될 거야. 다음 시간에 또 언급이 되는데 이 아인슈타인이라고 하는 과학자가 지금도 그 아인슈타인의 뇌 조각이 어딘가에 뭐 전시가 되고 보관될 정도로 그렇게 위대한 과학자잖아. 근데 이 아인슈타인이라고 하는 거에 이 과학자가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우주는 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정적이다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 크기는 변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다고. 지금 우리는 뭐 사실 초등학생 애들도 물어보면 이 우주 공간이라고 하는 게 팽창하고 있다라고 알고 있어. 하지만 이때 당시 아인슈타인은 이 사실을 믿지를 않았다고. 근데 이 크기가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맞아 틀려? 틀리다고. 근데 이 우주의 크기가 커진다라고 하는 거를 어떤 과학자가 좀 증명을 해낼게. 너희들이 아는 과학자.
우리 앞에서 배웠던 그 과학 장면, 그 깐진하고 이 별을 바라는 모습조차도 굉장히 섹시했던 그 천문학자 누구였니? 그래, 바로 이 허블이라고 하는 과학자가 어떤 공을 세웠었어.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어떤 여러 은하들의 어떤 모양을 보고 타원 은하, 나선 은하, 불규칙 은하 이렇게 분류했을 뿐만 아니라 또 뭐도 있었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리 은하라고 하는 게 옛날 사람들은 그 우주의 전체라고 생각을 했다고. 우주라고 하는 게 곧 우리 은하의 크기인 줄 알았는데 이 허블이라고 하는 과학자가 뭐를 관찰을 했었어? 그렇지, 바로 안드로메다 은하. 즉 우리 은하가 아닌 그 바깥쪽에 있는 외부 은하를 관찰을 했다고. 그래서 우주의 그 크기 자체에 대해서 조금 훨씬 더 넓은 스펙트럼을 제시한 과학자라고 했었지. 자, 그래서 이 허블이라고 하는 과학자는 외부 은하의 스펙트럼을 관측을 했어. 근데 무슨 사실을 알게 됐냐면 대부분의 은하에서 적색 편의를 관측을 했다고. 얘들아, 적색 편의가 뭐니? 적색 편의. 적색 편의를 설명하려면 무슨 효과를 먼저 설명할 수가 있어야 돼? 정하나. 그렇지, 바로 도플러 효과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도플러 효과가 뭔데, 민기야? 그렇지, 아마 맞았을 거라 믿어. 이 도플러 효과라고 하는 것도 벌써 몇 번째 나오니 우리 외계 행성계 탐사 방법에 있어서도 우리가 막 봤었고 앞에서도 나왔고 지금 또 나오고 있잖아. 적색편이라고 하는 게 뭐였어? 관측자와 이 천체의 상대적인 운동, 즉 가까워지냐 멀어지냐에 따라서 뭐의 길이가 변한다라는 거, 파장의 길이가 변한다라는 거. 파장이 짧아지면 뭐야? 정색편이, 파장이 길어지면 적색편이. 그래서 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원래 어떤 파장값을 보이는 어떤 그 스펙트럼의 흡수선이 있다고 칠게. 400, 500, 600, 700 봤을 때 지금 멀리 있는 은하들의 모습을 봤을 때 어떻게 나타나니? 그렇지. 이 400에 찍히는 게 아니라 더 파장이 길게. 그 다음에 500에 찍히는 게 아니라 더 길게. 매우 먼 은하 같은 경우는 어때? 더 적색 편이가 어때? 더 크게 나타나는 것까지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다고. 그래서 이 적색 편의를 알면 우리가 뭐를 구할 수가 있었어? 선생님이 굉장히 중요한 공식이 있다 했었지? 이 공식 역시도 굉장히 지금 많이 반복이 되고 있어. 자, 지금 이거 기호를 우리가 람다라고 읽는다 했지? 일반적으로 파장을 나타낼 때 너희들이 뭐 A를 써도 되고 B를 써도 되고 C를 써도 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질량을 M으로 쓰듯이 이 람다로 파장, 길이 나타난다 했었어. 자, 변화된 파장을 람다, 원래 파장을 람다 제로라고 표현할 때 이 파장 변화량을 우리가 델타 람다라고 표시를 하고 이 델타 람다를 통해서 뭘 할 수가 있었어? 그렇지. 이 원래 파장분의 파장 변화량 곱하기 광속을 해주면 은하의 후퇴 속도, 즉 시선 방향에서 얼마나 빨리 멀어지고 있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고. 그래서 파장 변화량이 크다라고 하는 건 즉 뭐다? 이 후퇴 속도, 우리한테서 멀어지는 그 속도가 더 크다라는 거. 그래서 먼 은하일수록 더 빠른 속도로 멀어진다라는 것까지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진짜 그런지. 자, 여기 뭐 우리 은하가 아니라 우리 은하의 바깥쪽에 있는 뭐 처녀자리 은하, 큰 곰자리 은하, 북쪽 왕관자리 은하, 목동자리 은하, 박다뱀자리 은하 여러 가지 은하가 있는데 지금 거리가 점점 그 아래로 갈수록 멀어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 자, 보면 이 스펙트럼 상에서 어떠한 차이가 나타나는지 보면 자, 이 원래 파장이 있어야 되는 이 위치에서 이 흡수선 위치가 좀 오른쪽으로 이동된 걸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큰 곰자리 역시도 거리가 적색 편의가 일어나는데 큰 곰자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적색 편의가 더 어떻게 나타나고 있니? 더 그렇지 크게 나타나고 있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북쪽 왕관자리, 목동자리, 바다뱀자리 갈수록 거리가 더 멀어지는데 이 적색 편이 되는 정도가 다 어떻게 되고 있어? 더 크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선생님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적색 편이 양도 어떻게 된다? 더 커지고요. 후퇴 속도라고 하는 것도 더 어떻게 된다? 더 커지고 있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오른쪽에 있는 공식 선생님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했었지. 얘들아, 이 공식 같은 경우에는 진짜 어떻게 해야겠어? 공식을 진짜 뭐 모르면 풀 수가 없다, 문제를. 풀 수가 없으니까 정말 너희들이 정말 죽기 전에도 이 공식은 꼭 외우고 세상을 떠나던 거 해야 돼. 뭐 너무 잔인하지만 그만큼 좀 중요하다라는 거를 강조하는 거야. 자, 그러면 하나 좀 질문을 할 수가 있어.
우주는 과연 어디를 중심으로 팽창을 하고 있을까? 선생님이 뭐 수업 같은 경우에는 이 영상을 좀 보여줄 수가 있는데 영상은 패스를 하고 선생님이 그 사진으로만 한번 설명을 해볼게. 자, 지금 대폭발 이후에 우주의 크기라고 하는 것은 사실 어떻게 되고 있니? 그래, 모든 공간상에서 다 커지고 있다고. 지금 우리가 이 우주 공간이라고 하는 거를 일반적으로 좀 풍선의 모습처럼 우리가 비유를 하는데, 이 풍선이라고 하는 거는 만약에 스티커를 스티커를 붙이면 사실 이 공유를 가진 평면상에만 우리가 스티커를 붙인 거잖아. 하지만 이 우리 공간이라고 하는 거 어떻게 봐야 된다? 이 3D 입체로 봐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별이 이 풍선의 안쪽에 있기도 하고 이 표면에 있기도 하고 뭐 중심에서 살짝 벗어난 데도 있고 공간상으로 여러분들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이 모습을 봤을 때 이 우주의 중심을 우리가 어떻게 판단할 수가 있냐? 자, 선생님이 만약에 이 지금 여기 있는 이 특정 은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이 모든 은하의 어떤 거리 변화를 보자고. 모든 은하의 거리 변화를 봤을 때 이 은하를 중심으로 봤을 때 지금 모든 은하가 적색 편의를 보이면서 멀어지고 있지. 자, 그러면 선생님이 이 은하를 중심 말고 다른 은하 중심으로도 한번 볼게. 다른 은하 중심으로 봤을 때도 지금 얘 중심을 통해서도 모든 은하가 공간상으로 퍼져나간다. 그래서 특정 지점에서만 적색 편의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지점에서 적색 편의가 나타난다고. 그 말은 이 우리 우주의 중심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 원을 기준으로 해서 모든 공간에서 퍼져나가는 게 아니라 어떠한 은하를 중심으로 보더라도 모든 공간상에서 퍼져나가고 있다고. 즉 팽창하고 있다고. 그래서 우주의 중심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그 허블의 은하 분류 체계를 배울 때 타원 은하랑 나선 은하랑 뭐 불규칙 은하 이런 은하의 종류를 우리가 배웠는데 선생님이 무조건 아니다라고 하는 그 선지 혹시 기억나니? 너희들이 이제 뭐 문제를 풀 때 뭐 타원 은하는 시간이 지나면 나선 은하로 진화한다. 어떤 진화와 관련된 선지가 나오면 선생님 이거 무조건 맞다 있니 틀리다 있니? 틀리다고 했잖아. 그래서 이 빅뱅 우주론, 대폭발 우주론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때도 어떤 문제가 나왔을 때 뭐 우리 은하를 중심으로 우주가 팽창한다 이런 선지가 나오면 그거는 무조건 어떻다? 틀리다라는 거. 그래서 우주의 중심은 없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선생님 또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뭐냐면, 자, 이 우주가 팽창하는 데 있어서 지금 어떤 공간의 크기 변화를 이렇게 좀 표현을 하잖아. 자, 공간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 커지고 있지? 하지만 이 은하의 크기는 어떻게 되고 있니? 네, 은하의 크기는 지금 뭐 이 은하, 저 은하 두 개를 비교를 해봐도 은하의 크기는 변하지 않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 자, 주의! 우주 팽창으로 인해 뭐만 커진다? 공간만 커진다. 뭐 은하의 크기가 커진다라고 하던가 별이 커진다라고 하던가 그런 거는 아니다라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영상도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은하가 대부분은 이제 거의 모든 은하들이 이 적색 편의를 보이는 거 우리가 배웠고 멀리 있으면 멀리 있을수록 어떻다? 더 큰 적색 편이랑 반대로 이 후퇴 속도가 더 커지고 있다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다고. 자, 이를 한번 그래프로 표현을 해볼까? 자, 가로축에는 은하까지의 거리, 세로축에는 후퇴 속도. 그 그래프가 있어. 그래서 이 그래프에 선생님이 한번 찍어 본 거야. 자, 거리 20, 여기 우리가 어떻게 했냐? 이 m이 메가야, 메가. 10의 6승. 10의 6승에 해당되는 크기를 보이는 메가. 그래서 메가파섹으로 표현을 하고요. 후퇴 속도는 뭐 1000km/s 단위로 표현을 했다고 하네. 자, 20메가파섹을 보이는 은하의 후퇴 속도 점 찍고, 뭐 40메가 점 찍고, 60메가 점 찍고, 점 따다다다다 찍은 거야. 그랬더니 대충 우리가 어떤 그래프를 좀 보일 수가 있니? 대충 이 비례하는 그래프 보일 수 있니? 이 가로축이 커짐에 따라서 거리가 멀어짐에 따라서 후퇴 속도가 어떻다? 커지는 이 1차 함수꼴에 비례하는 그래프를 우리가 보일 수가 작성을 할 수가 있다고. 자, 그래서 우리가 1차 함수잖아. 그럼 1차 함수는 어떤 꼴로 표현할 수가 있어? y는 ax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잖아. 그런 것처럼 우리가 거리가 결국에는 x축이고 이 후퇴 속도라고 하는 게 결국엔 뭐야? y축인 거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를 공식으로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냐? 자,
R이 결국에는 Y는 AX의 X에 해당되는 거 아니야? V라고 하는 이 후퇴 속도가 결국에는 Y에 해당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 일직선의 어떤 기울기는 결국에는 뭘로 표현이 돼? 이 허블 상수라고 하는 걸로 우리가 표현이 되는 V는 H 곱하기 R, 즉 1차 함수의 그래프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야. V는 H 곱하기 R, 후퇴 속도는 허블 상수 곱하기 이 은하까지의 거리라고 하는 거. 이 공식, 얘들아, 앞에서 나왔던 이 후퇴 속도, 시선 속도 공식과 마찬가지로 무조건 여러분들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은하의 후퇴 속도라고 하는 거는 그 은하까지의 거리에 비례하여 증가한다. 즉 거리가 커짐에 따라서 후퇴 속도도 증가하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이 말은 즉 우주는 어떻게 되고 있다? 팽창하고 있다라는 거. 허블 상수라고 하는 것은 허블 법칙, 이 1차 함수 그래프의 기울기에 해당이 되고요. 그 우주가 얼마나 빠르게 팽창하는지, 이 기울기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급하냐 아니면 완만하냐에 따라서 그 크기 변화가 얼마나 급격한가를 나타내잖아. 그런 것처럼 우주가 얼마나 빠르게 팽창하는지를 나타내고요. 그 값이 67.80km/s 메가파섹, 즉 이 공간, 메가파섹이라고 하는 공간이 67.8km/s의 속도로 커지고 있다라는 거. 자, 여기서 말하는 파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그 절대 등급에 대해서 배울 때도 나왔었는데, 이 단위야, 거리 단위. 1파섹은 3.26광년, 빛으로 한 3.26년을 가야 되는 속도고, 이렇게 되고, 메가파섹은 10의 6승 곱하기 1파섹. 그러니까 굉장히 큰 단위라고 여러분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질문,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뭘 뜻하는 거라고? 바로 허블 상수, 즉 우주의 팽창 속도가 얼마나 빠르냐를 나타내는 것이 허블 상수에 달려있다라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강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지, 민기야? 자, 그 다음에 선생님 질문을 하나로 하도록 할게요. 우리가 앞에서 배운 이 허블 법칙 있잖아, 허블 법칙. 허블 법칙을 통해서 굉장히 깐지나는 두 가지의 좀 사실을 우리가 유도를 해낼 수가 있어. 자, 그게 뭐냐? 첫 번째, 가보자. 자, 속력은 얘들아, 뭐분의 거리니? 그렇지, 시간분의 거리잖아. 어떤 시간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거리를 갖냐가 결국에는 속력인 거 아니야? 자, 보자. 여기 허블 법칙이라고 하는 거 뭐라고 얘들아? V는 HR, 속도는 허블 상수 곱하기 거리. 자, 그럼 봐봐. 얘들아, 이 속력이라고 하는 것 여기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거리라고 하는 것 여기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식을 어떻게 한번 조작을 해보면 뭘 알 수가 있을까? 우리가 속력 알아, 거리 알아. 그러면 두 개 알고 있으니까 뭘 알 수가 있을까? 그렇지, 시간을 알 수가 있다. 시간을. 자, 그러면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 여기서 나오는 이 시간은 과연 무슨 시간일까? 바로 우주의 나이에 해당이 된다고. 우주의 나이. 우주의 나이. 그래서 봐봐,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지,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허블 법칙이라고 하는 건 이 후퇴 속도는 허블 상수 곱하기 거리에 해당이 되고요. 이 식을 우리가 조작을 해주면 R분의 V는 H지, 그러면 V분의 R은 H분의 1이고요. 속력분의 거리라고 하는 건 뭐야? T, 시간 아니야? 그래서 이 T가 결국엔 의미하는 게 무엇이냐? 바로 우주의 나이에 해당이 되고요. 우리가 이 허블 상수의 역수를 계산을 뜨르르르게 밑에서 좀 해주면 어떻게 된다? 150억 살. 대충 우주의 나이가 약 150억 살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 정확하게 말하면 약 한 138억 년일 거야. 하지만 약 150억 살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 우주의 나이라고 하는 건 뭐의 역수다? 허블 상수의 역수다라는 거. 지금 논리적인 과정을 통해서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니까 등등 과정을 거쳤지만, 여러분들 결과적으로 이 우주의 나이라고 하는 것이 허블 상수의 역수라고 하는 것, 좀 이 정도는 그냥 암기를 해도 사실 상관이 없을 것 같아. 그래서 우주의 나이라고 하는 거를 허블 상수의 역수로 구하는 이 문제 같은 경우, 문제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하나 뭘 알 수가 있냐면 우리가 우주의 크기도 알 수가 있어. 자, 어떻게 알 수가 있냐? 얘들아,
이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더 어떻게 된다고? 더 빨리 멀어진다. 그러면 생각해봐. 지금 가까이 있는 은하 말고 정말 가장 멀리 있는 은하의 경우에는 얼마만큼의 속도로 멀어지고 있을까? 얘들아, 세상에 뭐보다 빠른 게 없다고. 그래, 빛보다 빠른 게 없다고. 은하의 후퇴 속도라고 하는 거는 우주의 끝에서 최대일 거 아니야? 그러면 이 우주의 끝에서의 후퇴 속도는 지금 우리 인간은 이 광속으로 가정을 해보자고. 그러면 이 후퇴 속도를 V라고 했지? 이 V가 뭘로 되는 거야? C, 광속이 된다고. C는 H 곱하기 R. 근데 여기서 R이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뭐야? 지금 여기서 우리 지금 관측자의 지점에서 가장 멀리 있는 그 공간의 거리 아니야? 그러면 그게 결국엔 지금 뭐가 될까? 그래, 바로 이 우주의 크기에 해당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 C는 H 곱하기 R이라고 하는 식을 우리가 H를 넘겨서 우리가 식을 정리를 해주면 R로 정리를 해주면 H분의 C가 된다고. 즉 허블 상수의 역수 곱하기 광속을 해주면 뭐가 나온다? 우주의 크기가 나오고요. 허블 상수의 역수를 해주면 뭐가 나온다? 우주의 나이가 나온다라는 거. 그래서 얘들아 이 나이와 크기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뭐와 좀 반비례하다라는 거. 이 허블 상수와 반비례하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자, 오케이. 선생님이 아까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이 처음에 허블 법칙 관련해서는 조금 이 V는 HR이라고 한다던가 이 나이랑 크기 같은 경우에 어떤 허블 상수의 역수로 결정되는 면이 있어서 좀 이를 물어보는 좀 정량적인 계산하는 문제들이 좀 있어. 그러니까 좀 항상 이 공식 꼭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으로 이 대폭발 우주론, 여러분들 빅뱅 우주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빅뱅 우주론 가보면요. 빅뱅이 뭐야, 얘들아? 빅뱅. 응? 빅뱅. 지금, 뭐, 현석이, 정환이, 민기, 너희들은 생각했을 때, 이 빅뱅이라고 하는 게 뭐 그냥 우주가 뭐 팽창하고 커지고 한 점에서 시작되고 이 사실은 굉장히 비현실적인 것 같은데 당연하게도 좀 믿고 있어. 근데 이 빅뱅이라고 하는 게 사실 이름이 어떻게 이렇게 지어졌냐면 한 과학자의 그냥 놀림으로 시작했어. 놀림. 그러니까 이 우주의 탄생과 시작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도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인데 옛날에는 더 어떻겠니? 얼마나 흥미로웠겠어. 그 다음에 이 우주가 탄생하는데 설명하는 그 방법이 한 가지만 있었겠니? 여러 가지가 있었겠지. 근데 이 빅뱅 우주론과 거의 비등비등하게 그 사람들의 지지를 받았던 정상 우주론이라고 하는 것을 그 설명하던 그 프레드 호일이라고 하는 과학자가 한 라디오 방송국에 나와서 이 반대쪽 입장이 빅뱅 우주론을 좀 이렇게 비아냥거린 거야. 좀 까는 거야, 말 그대로. 근데 어떻게 깠냐? 이 빅뱅 우주론이라고 하는 게 크게 아직 이름이 정해지진 않았어. 정해지진 않았는데 뭐 한 점에서 우주가 뭐 펑 터져서 뭐 됐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뭐 빅뱅이라던가요, 뭐라던가요. 이런 식으로 비아냥거렸다고. 근데 그 빅뱅 우주론을 연구하던 그 과학자들이 이거 지금 너무 잘 들어맞는데 우리가 설명하는 그 이론을 너무 잘 대변하는 것 같은데 해서 빅뱅 우주론이 된 거야. 자, 그래서 빅뱅 우주론이 받아들이기 전까지 선생님이 말했던 것처럼 이 정상 우주론을 지지하던 프레드 호일이라고 하는 과학자와 대폭발 우주론, 빅뱅 우주론을 지지하던 조지 가모프라고 하는 과학자가 있었어. 근데 지금 우리는 어떤 우주론을 더 지지하고 더 받아들여? 빅뱅 우주론을 받아들여. 그러면 우리가 이 두 우주론에 대해서 한번 비교를 해볼 거야. 두 우주론. 자, 왼쪽이 정상우주론, 오른쪽이 빅뱅 우주론인데, 자, 왼쪽이 정상우주론을 보면, 얘들아, 정상우주론, 지금 왼쪽에 보면, 우주의 크기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 현석 어떻게 되고 있니? 그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커지고 있어. 오른쪽에 대폭발 우주론은? 커지고 있어. 둘 다 커지고 있네. 근데, 이 정상우주론, 대폭발 우주론, 여기 지금 점점점 찍혀있는 거 있잖아. 점점점 찍혀있는 거. 이 점점점 찍혀있는 것들이 어떤 그, 우주 공간 내에 있는 어떤 물질들이라고 생각하면 돼. 정상 우주론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물질들이 지금 더 어떻게 되고 있니? 물질들이 더 증가하고 있어. 대폭발 우주론은 자, 우주 공간의 크기가 작아도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공간 크기가 커져도 7개. 하나, 둘, 셋, 넷, 다여, 7개. 자, 물질이 추가되고 있어? 안 추가되고 있어? 추가되지 않고 있지? 자, 그러면 정상 우주론 같은 경우에 밀도는 어떻게 되는 것 같아? 밀도.
더 빽빽해지는 것 같기도 한데 약간 유지되는 느낌이 들고 또 오른쪽 대폭발 우주로는 밀도가 어때? 그래, 밀도가 더 작아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 자, 너희들이 그림만 봐도 사실 여러 가지로 우리가 뽑아낼 수가 있는데, 자, 정상 우주론도 우주 팽창합니까? 안 합니까? 합니다. 우주 팽창하고요. 두 번째, 우주가 팽창하면서 새로운 물질이 만들어져. 새로운 물질. 지금 보면 처음에는 이 하나, 둘, 셋, 넷, 다여 7개였던 물질들이 공간이 커짐에 따라 지금 어떻게 돼? 7개가 그대로 있니? 아니지. 훨씬 더 많은 물질들이 만들어지지. 그래서 우주의 밀도가 어떻게 된다? 유지가 된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주의 질량이 어떻게 된다? 증가가 되고요. 밀도가 유지되면서 온도도 유지가 된다라는 거. 자, 반도로 대폭발 우주론 가볼까? 우주 팽창 합니까? 안 합니까? 합니다. 근데 우주가 팽창하면서 새로운 물질 만들어집니까? 안 만들어집니까? 만들어지지 않고요. 이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냉각됩니다. 세 번째,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주의 질량 유지되고요. 밀도랑 온도는 어떻게 된다고요? 지속적으로 냉각이 됨에 따라서 감소한다고요. 밀도 자체도 선생님 밀도가 뭐라 했었어? 부피분의 질량, 즉 공간에 대해서 입자들이 얼마나 빽빽한가를 나타낸다 했었잖아. 자, 야 공간은 커지고 있는데 질량이 그대로야. 그러면 밀도가 어떻게 되는 거야? 감소되는 거라고. 그래서 이 두 우주론이 우리가 비등비등했다가 지금은 뭘 믿고 있다? 이 대폭발 우주론을 우리가 믿고 있다고, 더 지지를 하고 있다고. 하지만 이 두 우주론을 비교하는 문제들이 항상 좀 여러 번 제시가 됐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정상 우주론과 대폭발 우주론을 보여주는 그림을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그림을 통해서 비교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게 아니더라도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떤 두 우주론의 차이를 제시한다 해도 이게 정상 우주론이구나, 이게 대폭발 우주론이라고 나눈 거구나, 비교를 여러분들 정의를 내릴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빅뱅 우주론이 지금은 믿어지고 있다라는 거, 받아들여졌다라는 거. 그러면 이 빅뱅 우주론이라고 하는 것도 그냥 난데없이 이렇게 나왔는데 그냥 바로 받아들이고 그런 건 아닐 거 아니야. 이 빅뱅 우주론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증거를 기반으로 얘가 받아들여지게 됐는지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 자, 빅뱅 우주론의 증거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우주 배경 복사와 그다음에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 약 3대1의 이 질량비를 우리 빅뱅 우주론의 증거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자, 먼저 우주 배경 복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우주 배경 복사. 자, 우주 배경 복사 같은 경우에는 뭘 뜻하냐? 선생님 좀 하나 먼저 비유를 좀 하도록 할게. 얘들아, 가운데 어떤 그 방 안에 이 난로가 있다 칠게. 그러면 지금 이만한 공간에 난로가 있다고 치면 이 공간 안의 온도가 어떻게 되겠니? 뭐 높겠지, 따뜻하겠지. 근데 만약에 훨씬 더 큰 공간에 선생님이 이 난로를 뒀다라고 칠게. 난로의 어떤 성능은 그냥 똑같아. 그런다고 했을 때 이 공간은 얘들아 또 어떻게 될까? 아까는 작았고 지금은 커졌어. 그러면 이 안의 공간이 뭐 충분히 따뜻하게 하겠지만 전보다는 어떻겠어? 전보다는 어떤 이 공간에 대한 어떤 열의 온기 자체가 좀 낮게 나타날 거 아니야. 얘들아, 만약에 이 공간이라고 하는 게 점점 커지는 공간 안에 이 난로를 뒀다라고 칠게. 그러면 이 내부의 온도가 어떻게 될까, 얘들아? 이때 그 난로의 성능이 똑같다 한들 이 내부의 어떤 공간상의 온도는 점차 작아질 거 아니냐고. 자, 얘들아, 무슨 말이냐? 이 우주 배경 복사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얘들아, 지금 펜지어스와 윌슨이라고 하는 과학자가 사실 이 역시도 굉장히 우연적인데, 이 사실은 처음에는 그 우주 배경 복사라고 하는 거를 관찰하려는 게 아니었어. 다른 거를 뭐 관찰하려고 했는데, 이 뭘 관찰을 하려 했냐면 어떤 그 우주 공간상의 무슨 신호를 좀 잡으려고 했대. 신호. 선생님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하여튼 뭔가를 관찰을 하려고 했는데 계속 그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상에 있는 어떤 그 레이더에서 계속 잡음이 들리거든. 잡음이라고 하는 게 그 소리를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관찰하려는 게 아니라 자꾸 어떤 모든 공간상에서 좀 균일하고 균질하게 빛이 관찰이 되더래.
이게 뭐지? 이 잡음이 뭐지? 이거 그냥 오류 아닐까? 이거 비행기 그 비둘기의 똥 때문에 그런가 하고 막 레이더를 닦고 해도 이 모든 공간상에서 균일하고 균질하게 빛이 들어오더라는 거야. 근데 이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균일하고 균질하게 들어오던 이 빛이 무엇이었냐? 바로 우주 탄생 초기에 굉장히 그 초고온, 초고밀도의 그 상태였는데 팽창을 하면서 아까 난로가 팽창하는 공간상에서의 그 관찰되는 그 온도가 점점 낮아진다라고 했잖아. 빅뱅 우주론 역시도 초온, 초고압, 초고밀도의 상태에서 우주 공간이 점점 팽창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그 팽창한 공간에서는 더 온도가 어떻게 나타나겠어? 낮게 나타나겠지? 모든 우주를 배경으로 들어오는 그 빛이라고 해서 이 펜지어스와 윌슨이라고 하는 과학자들이 관찰한 게 그 우주 배경 복사, 즉 빅뱅 우주론의 가장 중요한 증거 중 하나였던 중 하나인 우주 배경 복사를 관찰했다라는 거야. 그래서 처음 1962년도에 성능이 조금 꾸진 이 레이더로 관찰했더니 지금과 같은 우주 배경 복사가 관찰이 됐대. 근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뭐 코비, 더블맨 플랑크라고 하는 어떤 다른 이 인공위성들, 뭐 우주 망원경으로 관찰했을 때 이 우주 배경 복사가 더 확실하게 관찰이 됐더라는 거야. 그래서 이 우주 배경 복사라고 하는 게 뭐냐면 초고온 상태의 초기 우주에서 방출된 복사가 현재까지 냉각되어 형성된 복사, 즉 빅뱅 우주론의 가장 중 결정적인 증거 중 하나가 된다라는 거. 그 우주 생성 초기에는 얘들아 그 크기도 굉장히 작고 고압 고밀도의 상태에서는 이 양성자, 중성자, 전자, 빛 선생님이 뭐 양성자, 뭐 중성자, 전자 등등 어떤 입자들을 이렇게 색깔로 표현을 했어. 얘네들뿐만 아니라 이 빛조차도 지금의 공간과는 지금의 어떤 그 우리가 살고 있는 자연현상과는 달리 이 빛조차도 이를 통과하지 못하고 굉장히 불투명한 상태였다고. 불투명한 상태였는데 우주 생성 초기 이후 약 38만 년 뒤에 이 온 우주의 공간이 한 3000 켈빈, 좀 상대적으로 낮은 온도로 하강을 했다고. 이 당시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전자라고 하는 것과 원자핵이라고 하는 것이 결합이 되면서 뭐가 만들어지냐? 이 중성 원자가 비로소 만들어져. 너희들이 흔히 알고 있는 뭐 수소, 헬륨, 뭐 리튬 이런 애들 다 뭐 전자, 원자가 서로 결합된 중성 원자의 상태로 있잖아. 이 중성 원자가 만들어지면서 이때 비로소 38만 년 후에 이 우주 온도 3000 켈빈에 이 돼서야 비로소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이 온 우주 공간에 퍼져나간다. 그래서 이 38만 년 이전의 상태를 우리가 이 빛이 통과하지 못하고 이 혼탁한 상태라고 해서 불투명한 상태라고 하고 이 38만 년 후에 빛이 통과한, 즉 온 우주 공간에 퍼진 상태를 우리가 투명한 우주라고 해. 그래서 이때 퍼져나간 빛의 그 잔해라고 해야 될까? 이때 지금 그 우주 공간이 얘들아 이 38만 년에는 지금의 비해서는 또 크기가 작을 거 아니야. 그러면서 우주 공간이 커지면서 파장이 길어진 빛. 이때의 빛이 파장이 길어지면서 현재 약 2.7 켈빈에 해당되는 상대적으로 파장이 긴 전파 영역에 대해서 관찰이 되는데 이 빛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 우주 배경 복사라고 한다고. 그리고 이 빛이 전 우주에서 어떻게 관찰이 된다고? 나름대로 균일하고 균실하게 관찰이 된다고. 그래서 이 우주 배경 복사라고 하는 것이 얘들아 뭔지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항상 문제에서 보면 우주 나이 뭐 몇 년에 투명한 우주가 됐다, 뭐 중성 원자가 형성됐다 이런 문제들을 이런 걸 물어보는 문제들이 많이 나와. 그렇기 때문에 이 38만 년이라고 하는 수치까지도 좀 알아두고 우주의 온도까지도 좀 알아둬야 돼. 지금은 약 2.7 켈빈으로 관찰이 된다라는 것까지 꼭 알아두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 이게 어떻게 증거가 되냐? 얘들아, 너희들이 뭐 가설을 세우잖아. 뭐 A는 B 할 것이다. 근데 실험을 했더니 A는 B 해. 그러면 그 가설이 맞은 거야, 틀린 거야? 맞은 거지. 그런 것처럼 이 과학자들이 빅뱅 우주론이 맞다면 수소와 헬륨이라고 하는 것의 질량비가 3대 1이어야 된다고 했대. 근데 그게 실제 어떻다? 그렇더라. 빅뱅 우주론이 맞다면 수소 헬륨의 질량비가 3대 1이어야 돼. 근데 실제 어떻다고? 맞다고. 그러면 이건
그 이론이 맞다라는 거야, 틀리다라는 거야, 맞다라는 거라고. 조금 굉장히 좀 아까 앞에서 나온 우주 배경 복사는 조금 덜 와닿을 수 있어. 하지만 한번 또 알아보면 얘들아, 원자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이 중성을 띠고 있지. 자연현상에서는 뭐 양성자, 중성자가 이루어서 원자핵을 이루고 전자가 그 주위를 돌고 있는데 태초 우주의 높은 온도에서는 어땠다고 얘들아? 이 원자핵이든 아니면 전자든 다 서로 어떻다라고 다 분리돼 있었다고. 양성자, 중성자, 전자 입자들이 그냥 서로 뒤엉킨, 즉 그냥 뭐 붙어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고. 이때 빛조차도 여러분들 통과하지 못하면서 불투명한 상태라고 선생님이 말했지. 자, 근데 1초랑 3분 사이에 이 우주의 온도가 좀 나름대로 감소를 해. 감소를 한다고. 근데 이 당시에 1초 3분의 사이에 우주의 온도가 감소할 때 양성자와 중성자의 서로 개수비가 어떻게 되냐면 7대1이야. 7대1. 자, 오른쪽에 그림이 있지만 선생님이 좀 왼쪽에 좀 선생님 표시를 해줄게. 자, 선생님이 지금 여기 왼쪽에 양성자 7개 그려볼게. 하나, 둘, 셋, 넷, 다, 여, 7. 자, 그 다음에 중성자 몇 개? 1개. 자, 마찬가지로 양성자 한번 선생님이 이 하나, 둘, 셋, 넷, 다, 여, 7 하고 7. 그 다음에 중성자 1개를 이렇게 그려볼게. 그러면 지금 첫 번째 그냥 한 줄만 그려도 이게 몇 대 몇이야? 개수비가 7대1이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하나 더 그렸지만 개수비로 물어보면 뭐라고 말해야 돼? 14대 2잖아. 양성자 몇 개? 14개. 중성자 몇 개? 2개. 그래서 14대 2는 곧 뭐야? 7대 1이지. 자, 선생님이 그냥 똑같이 개수비는 똑같이 해서 한번 그려봤어. 근데 1초랑 3분 사이에 우주의 온도 감소되면서 양성자와 중성자의 개수가 7대 1이지. 이때 우주 온 전역에 핵융합이 일어나. 핵융합. 우리가 그 주기율성 내부에서 일어나는 핵융합이 뭐였어? 수소 핵융합이었고, 수소 핵융합 끝나면 뭐 헬륨 핵융합 등등 이게 핵융합이 일어났지. 자, 그런 것처럼 이 별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때 당시엔 별도 없어. 우주 전역에서 핵융합이 일어났다고. 그를 우리가 빅뱅 핵융합이라고 하고,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 수소 핵융합 마냥 이 수소라고 하는 것이 헬륨으로 변화를 했다고. 핵융합이 일어났다고. 자, 그러면 선생님이 한번 볼게. 이 헬륨이라고 하는 게 양성자 몇 개, 중성자 몇 개로 이루어져 있는 거야? 그렇지.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로 이루어진 거 아니야? 이게 곧 뭐야, 얘들아? 헬륨이잖아, 헬륨. 근데 선생님이 이 마찬가지로 같은 개수끼리 한번 뭉쳐볼게. 수소 4개, 수소 4개, 그 다음에 수소 4개. 이게 묶어봤어. 물론 중성자와 양성자의 질량은 사실은 차이가 있지만 너희들이 지금 봤을 때 양성자 지금 묶음 몇 개? 3개. 그 다음에 헬륨 묶음 몇 개? 1개. 해가지고 이 수소라고 하는 것과 헬륨이라고 하는 것의 질량비가 어떻게 나타난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3대1로 나타나더라. 그래서 지금 오른쪽에 그림을 보면 14개의 양성자 있죠? 2개의 중성자 있죠? 이 빅뱅 핵 반응을 통해서 이 헬륨 원자핵 1개 만들어지고요. 12개의 양성자, 즉 12개의 수소 원자핵이 만들어지면서 이 질량비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됐다? 1개, 2개, 3개 대 1개, 즉 3대 1이 됐다라는 거. 그래서 이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3대 1이다라고 하는 게 이 빅뱅 우주론이 맞다면 3대 1인데 실제 우주에서도 3대 1로 나타나더라. 그 말은 이 빅뱅 이론이라고 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하나의 증거가 된다라는 거. 오케이. 그래서 이 빅뱅 우주론의 증거, 여러분들 이 우주 배경 복사와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 3대 1이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꼭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영상은 넘어가고요. 마지막으로 급팽창 우주와 가속팽창 우주까지 하고 한번 수업을 또 마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잘 따라오고 있지? 선생님이 뭐 믿어 의심치 않는다. 자, 급팽창 우주와 가속팽창 우주. 자, 얘들아, 빅뱅 우주론이라고 하는 게 지금 뭐 앞에서 나름대로의 어떤 그 증거까지 가져왔지만 이 빅뱅 우주론이라고 하는 게 모든 걸 다 설명할 수가 있을까? 이 우주의 탄생과 지금의 어떤 진화 과정까지 다 설명할 수 있겠냐? 없다고. 이 퍼즐이라고 하는 것도 얘들아, 이 군데군데 몇 개가 빠지면 하나의 완성된 퍼즐이라고 볼 수 없듯이 이 빅뱅 우주론이라고 하는 것도 미완성이었어. 어느 부분에서 좀 한계가 있었냐? 첫 번째, 우주의 지평선 문제. 두 번째, 우주의 평탄성, 편평성 문제.
세 번째 자기올곡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각각의 문제가 뭔지 그냥 간단하게만 여러분들 알고 이 한계를 극복한 선생님이 급팽창 이론이라고 하는 거 가져올 거거든. 이 급팽창 이론은 이 세 가지를 어떻게 극복을 했는지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먼저 우주의 지평선 문제 볼까요? 자, 선생님이 왼쪽에 굉장히 따뜻한 손, 오른쪽에 굉장히 차가운 손을 가져왔어. 현석이가 이제 지금 손이 굉장히 차갑고 민기 손이 굉장히 따뜻해. 그러면 이 두 손을 만약에 맞잡고 있다 치자고. 그러면 이 두 손의 온도가 처음은 좀 달랐는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 그래, 중간 온도로 만나지. 즉 에너지가 교환이 되면서 이 섞이는 과정이 일어나면서 평형을 이루잖아. 자, 선생님이 아까 이 우주 배경 복사라고 하는 거 있잖아. 우주 배경 복사라고 하는 거. 자, 우주의 지평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주가 광속으로 팽창한다고 가정했을 때 그 우주의 크기를 우주의 지평선이라고 해. 더 뭐 달리 말하면 우리가 빛으로 관찰할 수 있는 우주의 크기라고 생각하면 돼. 그 끝은 광속으로 팽창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지? 그럼 그 끝이 있을 거 아니야. 그 끝, 즉 이 안에서는 우리가 빛으로 관찰할 수 있는 관측 가능한 상태라고. 자, 선생님이 아까 우주 배경 복사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라고 했었어? 일반적으로. 좀 모든 방향에 대해서 균일하고 균질하게 들어온다라고 했잖아. 근데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이 우주 공간이라고 하는 게 사실 팽창을 하고 있어. 팽창하고 있기 때문에 이 양끝과 양끝 지점에서의 이 A 지점과 B 지점에서 이 앞에서 손이 좀 뒤섞여야, 만져줘야 그 온도가 똑같아지는 것처럼 이 A와 B 지점은 사실 만나지를 못해.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지점은 에너지가 서로 섞일 수가 있을까 없을까? 없을 거라고. 하지만 지금 관찰되는 우주 배경 복사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관찰이 된다고? 모든 방향에 대해서 균일하고 균질하게 발견이 된다고. A와 B 두 지점은 서로 빛이 섞일 수가 없거든. 근데 광속으로 팽창하는 과정하면 사실 우주의 에너지 밀도는 균일할 수가 없어. 즉 우주 배경 복사도 균일할 수가 없다고. 근데 왜 이 우주 배경 복사는 균질하게 관찰이 되냐는 거야. 응? 자, 이게 바로 우주의 지평선 문제고요. 우주의 평탄성 문제는 뭐냐면요. 우주의 평탄성 문제. 더 딥하게 들어가지 않을게. 이 우주의 어떤 모양을 설명하는 여러 가지 그 모형들이 있어. 왼쪽 말 한 장처럼 생긴 열린 우주도 있고, 그 다음에 닫힌 우주, 평탄 우주도 있는데, 지금 우리 과학자들이 생각하기에는 우주의 어떤 모양이 어떤 평평한 평탄 우주의 모습을 보인대. 근데 이 우주라고 하는 것은 모든 공간상에서 어떻게 되고 있다고? 팽창하고 있다고. 그러면 너희들이 생각했을 때 우리가 어떤 우주 공간들을 봤을 때 나름대로의 어떤 그 공률이 좀 나타나야 되지 않을까? 근데 왜 우주 공간은 모든 공간을 봤을 때 왜 다 평평하게 관찰이 되냐는 거야. 이게 바로 이 빅뱅 우주론의 한계 두 번째 평탄성 문제고요. 마지막으로 자기올곡 문제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 얘들아, 그 빅뱅 우주론이라고 하는 게 맞다면 우주 생성 초기에 지금 이 자석 있지, 얘들아, 자석이라고 하는 게 지금 일반적으로는 N극이 있고 S극이 있잖아. 근데 선생님이 만약에 이거를 칼로 쑥 자른다고 한다면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자석에는 이 S극, N극이 남을 거 아니야. 근데 실제 자연에서 우리가 만약에 과학실에서 자석을 뚝 자른다고 칠게. 그러면 이 하나는 그러면 S극 성질만 띄고 있고 그 다음에 다른 반대쪽은 N극의 성질만 띄고 있을까? 선생님이 이거는 뭐 영상을 통해서도 좀 보여줘야 더 믿음직스럽겠지만 이 실제 자연에서는 얘들아 그 자석을 가운데로 뚝 자른다고 해서 하나는 S극, 다른 하나는 N극만 남는 게 아니라 새로 이 S극과 N극이 만들어지고 또 반대로 N극과 S극이 만들어진다고. 근데 이 빅뱅 우주론의 한계 자기홀극 문제는 뭘 의미하냐면 초기 우주 때 생성된 그 자기홀극이 관찰이 돼야 된대. 더구나 매우 많아야 하는데 지금 우리 우주에서는 관찰이 된다 안 된다? 관찰이 안 된다고. 이게 바로 이 세 번째 자기올곡 문제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이 빅뱅 우주론의 한계로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지적이 됐어. 그러면 우리가 이거 한계 그냥 품고 가는 걸까?
그냥 뭐 이 정도 한계는 그냥 아유 뭐 다른 거 설명하는 거 많으니까 봐주십시오 하고 넘어가야 돼? 아니라는 거야. 이 빅뱅 우주론을 해결하는 또 다른 좀 보완하는 이론이 있는데 그 이론이 뭐다? 급팽창 이론. 영어로는 인플레이션 이론이라고 해. 얘들아 화폐 가치인 거 맞나? 하여튼 뭐 그걸 인플레이션이라는데 하여튼 이 급팽창 이론이라고 하는 거는 이 빅뱅 우주론의 한계를 어떻게 해결을 시켰냐? 먼저 이 급팽창 이론을 알면 우주 탄생 이후 10의 마이너스 36에서 10의 마이너스 34승 초, 즉 이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 포인트는 이거야. 빛보다 빠른 속도로 팽창했다라고 하는 이론이 바로 급팽창 이론입니다. 이 급팽창 이론이 어떤 의의를 갖냐? 우리 앞에서 나왔던 빅뱅 우주론의 한계 세 가지를 극복한다라는 거야. 어떻게 극복을 했냐면, 자, 급팽창 이론은 어떻게 그걸 극복을 했냐면요. 자, 기존 빅뱅 우주론에서의 우주의 크기 변화는 그냥 광속으로 변한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어. 그래서 여기 이 색깔로 표현을 한 모습을 보면 급팽창 이전의 우주의 크기를 봤을 때 지금 일정한 광속의 크기로 점점 우주가 커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급팽창 우주론은 뭐냐면 이 10의 마이너스 36승초에서 마이너스 34승초 사이에 우주가 광속의 속도보다 더 어때? 더 급격하게 팽창이 되면서 우주의 크기가 굉장히 커졌다라고 하는 이론이라고. 자, 그러면 이 그래프상에서 볼까? 이 시간, 그 다음에 세로는 우주의 척도. 이 우주의 척도라고 하는 걸 우주의 크기라고 보면 돼. 이 시간에 따른 우주의 크기 변화를 우리가 봤을 때 지금 이 예정 모형 같은 경우는 광속의 속도로 일정하게 커지는 반면 이 급팽창 모형은 어때? 이 10의 마이너스 35승초, 이 대략적인 이 초에서 이 우주가 굉장히 광속보다도 훨씬 빠른 속도로 급팽창하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다고. 자, 그러면 이 급팽창 모형이라고 하는 게 이 빅뱅 우주론의 한계 어떻게 극복했는지 한번 보도록 할까? 자, 첫 번째, 우주의 지평선 문제는 어떻게 해결이 됐냐면, 자, 우주 배경 복사는 모든 방향에서 매우 균일하다 했었지. 근데 이 급팽창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결을 했냐? 자, 태초의 의지 크기는 이 빅뱅 우주론 크기보다도 훨씬 작았다고. 이때 이 뜨거운 선과 차가운 선이 만나서 에너지 교환이 일어났던 것처럼 이 태초의 우주의 크기는 훨씬 작았으며 이때 우주 내부의 빛이 서로 뒤섞이면서 정보 교환이 뒤섞이면서 이를 우리가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에너지 교환 뭐 이런 식으로 표현 안 하고 좀 고유명사처럼 정보 교환이 이루어졌다고 해. 문제에서도 막 정보 교환이라고 하는 막 얘기가 나왔거든. 그러면 막 뭐 문서를 막 오가고 그런 게 아니라 또 에너지가 교환됐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서 이 전에는 훨씬 작았으며 우주 내부의 빛이 서로 뒤섞이면서 우주의 에너지 밀도가 일정했다고. 그러면서 광속으로 팽창하면서 지금처럼 균일하고 균질한 우주 배경 복사가 나타난다라고 설명을 해. 좀 뭔가 그럴듯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래도 뭐 그럴듯한 것 같지? 자, 그러면 두 번째 평탄성 문제는 어떻게 해결이 됐냐? 자, 이 우주 공간이 평평해야 된다. 근데 지금 우주 공간이 그 어느 정도의 공유를 보여야 될 것 같은데 평평하다. 왜 그러냐? 자, 너희들 이 바닷가를 가면 저기 이제 수평선 있잖아. 수평선. 바다 끝으로 보면 이 바닷물의 그 끝인 그 수평선이 보이잖아. 수평선에 만약에 배가 있다라고 칠게. 근데 얘들아 지구는 어때? 지구의 모양은 어때? 지구는 둥글지. 근데 야 이거 너희들 봤을 때 이 배라고 하는 게 막 저 우주 수평선을 보면 막 곡률이 느껴져? 그렇지는 않잖아. 왜냐? 인간에 비해서 지구는 어떻기 때문에 훨씬 크기 때문에 이 곡률을 잘 못 느끼는 거 아니야? 자, 그런 것처럼 이 우주의 평탄성 문제는 어떻게 해결이 하냐면 우리 관직자 자체가 사실 우리 관직자는 너무 미약한 존재인 거야. 그래서 이 급팽창 이후에 우주의 크기가 훨씬 커졌고 그에 따라서 어떻다? 우리는 우주의 공유를 느끼기에는 사실 너무나 작은 존재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급팽창 이론이 우주의 평탄성 문제를 해결한 방법 중 하나야. 마지막으로 세 번째, 자기올국 문제는 어떠냐? 이것도 약간 좀 찝찝한 면이 있긴 한데, 자기올국이라고 하는 거는 S극 하나, N극 하나, 홀로 있는 극을 우리가 자기올국이라고 한다고. 빅뱅 우주론이 맞다면 얘네들이 관찰이 돼야 되는데,
왜 관찰이 안 되냐? 자, 우주의 크기가 급팽창 이후에 우주의 지평선 그 너머로 굉장히 커졌다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결이 되냐? 급팽창 시기에 이 자기올극이라고 하는 게 우주의 지평선. 우주의 지평선이라고 하는 건 선생님이 그 빛으로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영역 내라고 했지. 근데 그 바깥의 영역으로 얘네들이 흩어져 버렸다. 그래서 우리가 관찰을 못한다라고 주장을 해. 그래서 이 급팽창 이론이라고 하는 것이 빅뱅 우주론에 대한 한계를 이렇게 각각 세 가지의 어떤 유형을 통해서 해결을 했다라는 거야. 뭐 어떤 면에서는 사실은 좀 너무 비현실적으로 느껴져. 선생님도 막 이 빅뱅 이론이라고 한다라던가 막 허블 법칙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 실생활과는 조금 너무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조금 뭐 좀 어색한 느낌이 있지만 그래도 얘들아 그냥 받아들여. 그렇다는 거 어떻게 해? 조금이라도 좀 설명이 좀 되는 것 같다 하면 그냥 받아들여도 되니까 그냥 그런 식으로라도 우리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자. 자, 그럼 마지막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가속 팽창 우주까지 한번 하고 마치도록 할 건데 얘들아, 이 대폭발 이후에 즉 빅뱅 이후에 이 우주의 크기는 점점 어떻게 되고 있다고? 커지고 있다고. 근데 너희들이 생각했을 때는 이 팽창 속도라고 하는 것이 점점 어떻게 되고 있을 것 같아? 더 빨라질 것 같아? 아니면 일정할 것 같아? 아니면 더 줄어들 것 같아? 즉, 그러니까 속도가 느려질 것 같아? 자, 지금 우주는 어떠냐? 지금 우주의 속도는 지금 여기 짤방에서도 나오는 것처럼 이 속도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점점 어떻게 됐다? 오히려 더 빨라지고 있는 가속 팽창을 하고 있어. 자, 근데 사실 이 가속 팽창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좀 어색해. 왜냐면 자, 우주에 어떤 공간이 있어. 점차 커진다고 치자고. 점차 커진다고 치자고. 근데 이 우주 공간 안에는 뭐가 있어? 중성자, 양성자, 뭐 전자, 뭐 티끌, 성간 물질 등등 물질들이 존재를 하잖아. 물질들이 존재를 하면 얘들아, 물질들, 질량이 있는 물체들은 서로 어떤 힘을 가지고 있다? 끌어당기는 인력, 중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너희들이 생각할 때는 이 중력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어때? 어떤 그 안으로 작용하는 힘이잖아. 안으로. 안으로 작용하는 힘이라고 쳤을 때 이 팽창하는 속도가 사실 더 빨라져야 될 것 같아? 아니면 느려져야 될 것 같아? 그래, 오히려 팽창 속도는 더 느려져야 될 것만 같지 않니? 근데 반대로 팽창 속도가 어떻다고? 더 빨라지고 있다. 우주 팽창 속도는 우주 내부 물질의 중력에 점차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그게 맞다 틀리다? 아니라고. 왜냐? 그를 설명하는 방법이 바로 이 급팽창 이후 우주의 팽창 속도는 점점 줄어들었어. 이 처음의 말처럼 점점 줄어들었는데 현재는 어떻다? 가속 팽창하고 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암흑 에너지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 안으로 작용하는 이 중력이 아니라 바깥쪽으로 작용하는 오히려 더 그 팽창을 더 거둔다라고 팽창을 더 도와준다라고 해야 될까? 그 반대쪽으로 작용하는 이 암흑 에너지 때문인데 이 암흑 에너지에 대한 내용은 또 우리 뒤에서 나올 거니까 그때 자세히 하는 걸로 하고 현재 이 전까지는 팽창 속도가 오히려 감소했었지만 지금은 어떻다? 가속 팽창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꼭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게 뭐 때문이다? 암흑 에너지 때문이다. 뒤에서 더 자세히 배우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알았냐면 우리 광도 계급이라고 하는 거 혹시 기억나니? 현서가 주계열성은 광도 계급이 그 로마자 1, 2, 3, 4, 5, 6, 7 중에 뭐였어? 모르겠다고? 자, 민기야 뭐였니? 5, 그래, 로마자 5였잖아. 자, 그러면서 뭐 7은 백색해성, 1은 뭐 초신성 등등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자, 이 1A형 초신성의 적색 편의값과 발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었어. 자, 그래서 이 가속 팽창 우주 보면 적색 편의값이 매우 큰 초신성의 거리가 그 우주가 일정한 비율로 팽창한 경우보다 더 가깝게 느껴졌다. 즉, 먼 과거의 우주가 느리게 팽창한다는 뜻이고 반대로 적색 편의값이 작은 초신성까지의 거리가 우주가 일정한 비율로 팽창한 경우보다 더 멀게 나타났다. 이 말은 최근의 우주가 빠르게 팽창했다. 즉, 우주는 어떻다? 가속 팽창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야. 조금 여기 나와 있는 설명이 좀 무슨 말인지 싶을 수 있지만 사실 뭐 문제 푸는 데는 얘들아
그냥 1A형 초신성을 통해서 알아냈구나 라는 정도와 지금 현재는 가속 팽창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만 알더라도 사실 문제 푸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어. 그래서 이 빅뱅 이후에 10의 마이너스 35승초에 무슨 일이 일어났다? 급팽창이 일어났고요. 그 이후에 어떤 물질의 그 중력의 영향으로 감속 팽창을 하다고요. 자, 시간이 지난 지금은 어떻다? 가속 팽창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게 뭐 때문에? 암흑 에너지라고 하는 것, 뒤에서 배울 암흑 에너지라고 하는 것 때문에 가속 팽창하고 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따라서 어떤 우주의 어떤 팽창하는 그 크기 변화를 이런 식으로 입체적으로 표현을 하면 이 그림과 같다라는 것까지. 오케이. 그래서 뭐 여기까지가 바로 이 빅뱅 우주론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뭐 지금 이 배운 내용들이 조금은 뭐 뒤에서 배운 이 빅뱅 우주론의 뭐 한계라던가 급팽창 우주론이라던가 이런 내용들이 조금은 뭐 수식을 계산하기보다는 좀 말로 또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 그 변화 양상을 아는 것이 좀 중요했었어. 그래서 이와 관련된 문제들이 사실 크게 어렵지는 않으니까 조금 반복적으로 여러분들 보면서 시간에 따른 그 흐름 또 빅뱅 우주론뿐만 아니라 정상 우주론을 비교할 수 있으면 이 문제 푸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선생님이 기대를 합니다. 오케이, 오늘 수업은 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